형님,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로 쓴 거라니까요. 시누이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장례식장 작은 접객실 안에는 아직 향냄새가 남아 있었고 밖에서는 조문객들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통장 하나, 그리고 10년 동안 제가 혼자 삼켜온 억울함이었습니다. 저는 49의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를 모신 건 거의 저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있었고 시누이도 있었지만 다들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사업이 바쁘다 했고 은정이는 아이들이 어리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였고 저에게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은 이상했습니다. 힘든 일은 가족이니까 제가 했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며느리는 남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신 뒤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에 열이 나면 제가 택시를 불렀고 진료 예약도 제가 잡았습니다. 약 봉투에 날짜를 적는 것도, 냉장고에 반찬을 채우는 것도,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도 전부 제 일이었습니다. 은정이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진짜 고생 많으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절 전날이나 친척들 모이는 날이면 은정이는 꼭 나타났습니다. 예쁜 스카프를 두르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그래도 마음은 늘 엄마한테 있어.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은 은정이를 착한 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에게 착한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문제의 3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적금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신이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내 마지막 병원비랑 장례비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모아둔 거야? 저는 그 통장을 직접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잔액은 3천이 조금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안심하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비 자동이체가 안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고 그때 알았습니다. 통장 잔액이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달 전부터 여러 번에 나눠 인출됐습니다. 대부분 현금 출금이고 일부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 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이가 급하다고 해서, 잠깐만 쓰고 넣는다고 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정이는 그동안 제게 병원비가 많이 드니 형님이 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어머니 마지막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날 밤 은정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에는 밝게 받았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제가 통장 이야기를 꺼내자 목소리가 바로 달라졌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가 준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은정아, 그 돈은 어머니 병원비랑 장례비라고 하셨던 돈이야? 형님은 왜 늘 돈 얘기만 해요? 제가 딸인데 엄마 돈 좀 빌릴 수도 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빌릴 수 있고 며느리는 메워야 하는 집, 저는 또 그 구조 안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가 밀렸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재수 씨, 나도 요즘 힘들어. 일단 재수 씨가 좀 처리하면 나중에 정리합시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은 이 집안에서 늘 사라지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비상금과 대출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혹시 제 노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줄까봐 조금씩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순식간에 병원비 영수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물수건으로 어머니 손을 닦아드리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했다. 그 말에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너무 약해진 노인을 보고 있자니 그 미움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치료부터 받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한다. 내가 죽고 나면 저 애들이 또 너한테 뒤집어 씌울 거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며칠 뒤 작은 녹음기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요즘 누가 녹음기를 쓰냐고 웃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약 복용 시간을 녹음해 드리려고 사둔 작은 기계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말해놨다. 아무 때나 틀지 말고 정말 내가 억울해질 때 틀어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꺼내야 할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바보 같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그 집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첫날, 은정이는 제일 크게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영정 앞에 엎드려 헛말을 외쳤습니다. 친척들은 은정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딸 마음이 제일 아프지? 저는 상복을 입고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눈도 붉었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냉장고에 음료를 채우고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화환 리본을 확인하고 상조회사 직원과 비용을 맞추는 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아주버님이 친척들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장례비는 재수 씨가 먼저 냈다면서요? 근데 어머니 통장돈은 어디 갔습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정말 모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모신 건 알겠는데 돈 관리는 형님이 했잖아요. 우리도 확인은 해야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돈을 가져간 사람이 이제는 제가 관리하다 없앤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제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도 믿을 수 없다더라. 그 작은 말이 제 귀에는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병원에 모시고 다닌 사람도 저였고 밀린 병원비를 낸 사람도 저였고 장례식장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말은 믿을 수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억울해서 울었을 겁니다. 아니면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접객실로 들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은정이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형님만 고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형님한테 생활비도 주셨다면서요. 저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틀겠습니다. 은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시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통장 돈 3천만 원은 은정이가 가져갔다. 급하다고 해서 줬지만 병원비로 남겨둔 돈이었다. 며느라기가 그 뒤 병원비를 대신 냈다. 내가 죽고 나서 그 돈 때문에 며느라기 잡지 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바로잡지 못한 게 미안하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고 아무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내가 힘든 건 안다. 하지만 내 올케를 도둑 만들지는 마라. 그 사람은 내 오빠 죽고도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나를 살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록 너무 늦었지만 제가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 봐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척들 중 누구도 제 눈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은정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처음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울음이 아니라 들켜버린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이는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도둑으로 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갚을게요. 진짜 갚을게요. 그때 남편 사업이 너무 급해서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급하면 말했어야지. 왜 어머니 마지막 병원비를 가져가고 왜 나를 의심받게 만들었니? 은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병원비 영수증, 제가 대신 낸 금액, 은정이가 가져간 금액을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는 말로 더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갚을 돈은 갚고 사과할 일은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일로 나를 이용하지 마. 아주버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수 씨,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모른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묵묵히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버팀을 쉽게 공짜로 생각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시어머니 집 열쇠를 아주버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제 젊은 시절의 많은 주말과 휴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 집을 가족이라고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내가 혼자 지킨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은정이는 첫 번째 변제금을 보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모양을 가진 돈이었습니다. 문자도 함께 왔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엄마한테도 형님한테도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보았습니다. 용서가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남아 있었고 허무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비었습니다. 그 자리는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인지 억울함이 내려놓인 자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통장을 다시 봅니다.
예전에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봤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제 시간이고, 제 건강이고, 제 노후라는 걸 압니다. 누군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의 안전망을 가져가려 할 때, 저는 이제 조용히 묻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병원비는 내가 내고, 욕은 내가 먹고, 마지막에는 의심까지 받는 자리. 특히 오래 참고 살아온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조용해지겠지? 내가 말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겠지? 하지만 조용함이 늘 평화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억울함을 덮어둔 침묵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녹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라진 세월이 돌아오지도 않았고 남편이 다시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제 억울함을 스스로 지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한 번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오래 참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확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병원비, 생활비, 집안일, 감정까지 혼자 떠안고 계신다면 오늘은 장부를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돈의 장부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부도요. 내가 해준 것, 내가 참은 것, 내가 잃은 것, 그리고 이제 더는 내 몫으로 둘 수 없는 것. 가족은 서로를 살피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끝없이 내주는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도 책임이 같이 있을 때 가족이 됩니다. 책임 없는 사랑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장례식장 그 작은 녹음기는 지금도 제 서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제게 말해줍니다. 그날 저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참은 사람이었고, 이제야 제 삶의 문을 다시 잠그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